모두가 떠난 밤 한 아이만 남았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없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가 본 것은 어른들도 보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늘 거기 있던 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3년 가을 경기도의 한 작은 공업단지. 이곳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원 10명 남짓한 회사.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죠. 낡은 2층 건물 3동, 녹슨 철문, 갈라진 주차장 바닥. 그저 평범한 지방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근처엔 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키는 또래보다 작았고 얼굴은 언제나 무표정했습니다. 옷은 항상 같은 것. 낡은 청바지, 색바랜 후드티, 해진 운동화, 경비실 옆 벤치, 공장 뒤편 담벼락, 버스 정류장 그늘.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와도 그 아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오고 언제 가는지, 어쩌면 가지 않는 건지도 몰랐죠. 처음엔 직원들도 신경 썼습니다. 2002년 여름 소년이 처음 나타났을 때 생산팀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야, 학교는? 소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학교 가긴가? 네. 그럼 됐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애야, 집은 어디야? 가까워요. 부모님은? 계세요. 밥은 먹고 다녀? 네. 짧은 대답.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컵라면 하나를 건넸습니다. 배고프지? 먹어. 감사합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받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며 2달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밖 과장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그냥요. 그냥? 네. 박 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3달째 생산팀 이 누나가 빵 한 봉지를 줬습니다. 애야, 이거 먹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어. 소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먹으면 버릴 건데 뭘. 그래도 감사합니다. 3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익숙해졌습니다. 아, 그 애? 항상 있잖아. 이름이 뭐더라? 몰라. 물어봤어? 뭐라고 했더라. 그냥 있는 애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소녀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풍경의 일부처럼 아침이면 출근하는 차들 사이에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 점심시간이면 식당 창문 너머로 담벼락에 기댄 소년, 퇴근 시간이면 정류장 그늘에 서 있는 소년. 2003년 1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 장갑도 없이 경비 아저씨가 경비실 안으로 불렀습니다. 야, 들어와. 얼어 죽겠다. 괜찮아요. 괜찮긴. 들어와. 소녀는 경비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난로 옆에서 꼼짝 않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하지만 눈빛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추운 날이면 소녀는 경비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가끔 컵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맨날 고맙단 소리만 하네.
죄송해요. 괜찮아. 먹어. 3월, 봄이 왔습니다. 소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담벼락에, 정류장에 4월 어느 날 생산팀 최 대리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학교 안 가?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언제? 작년에요. 왜 그만뒀는데? 그냥요. 그냥? 네. 최 대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5월 어느 토요일 오후 회사 대표가 공장을 둘러보다가 소년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대표, 30년 넘게 이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 저 애는 누구야? 경비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항상 있는 애요. 항상? 네. 한 1년 됐나? 뭐 하는 애야? 글쎄요. 그냥 있어요. 가족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서 대표는 소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작은 체구, 고개 숙인 모습, 낡은 옷.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은 먹여? 가끔 컵라면 주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 대표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6월, 7월, 8월,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그대로였습니다. 9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이곳에 온 지 1년하고도 몇 달. 이제 아무도 소년을 신기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거기 있는 아이. 이름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하지만 늘 거기 있는 아이. 소년도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합니다. 누가 경비실로 부르면 조용히 들어가서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누가 심부름을 시키면 묵묵히 했습니다. 쓰레기 좀 버려줘. 네. 저기 박스 좀 옮겨줘. 네. 짐 좀 들어줘. 네. 항상.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 마디뿐. 하지만 소년의 눈은 항상 떠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소년은 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트럭이 드나드는 시간, 불이 켜지고 꺼지는 창문, 누가 언제 오고 누가 언제 가는지, 어느 건물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어느 문이 항상 잠겨 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을 소녀는 매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10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얇은 외투 하나, 청소 아주머니가 묻고 싶었습니다. 애야, 너 정말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왜 맨날 여기 있어?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으면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0월 17일 금요일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기계가 돌아가고 점심시간이 오고 오후가 지나고 저녁 7시 야간 근무조가 교대했습니다. 낮 근무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봐. 조심히 들어가. 주차장이 점점 비었습니다. 7시 30분 소녀는 경비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무도 소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보이는 존재가 되는 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평범한 야간 근무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삐삐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학 원료 저장고 가스 누출 경보였습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피 전원 대피 119 불렀어. 빨리 나가. 생산직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사무직 직원들도 급하게 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청소 아주머니도 모두가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7시 45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도 뒤따라왔습니다. 회사 대표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소방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동 화학 저장고에서 가스 누출 감지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입니다. 위험합니까? 지금 환기 중입니다. 최소 3시간은 걸릴 겁니다. 내부 안전 확인까지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 주차장 한쪽에 모였습니다. 10월 중순 밤 공기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서로 어깨를 감싸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생산팀장이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김대리, 여기요. 박 과장, 네. 이주임, 네. 최사원, 여기 있습니다. 경비실 이 반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생산팀 직원들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도 세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담벼락에 기대서 생산팀 최 대리가 소년을 봤습니다. 야, 너도 안에 있었어.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 있었어요. 그럼 됐네. 집 가. 소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시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장비를 들고 직원들은 기다렸습니다. 추운 밤 공기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 편의점에 가서 핫팩을 사왔습니다. 나눠 가지세요. 고마워. 어떡하지 이거. 오늘 야간 작업 다 날아갔네. 큰일 안 나면 다행이지 뭐. 그러게. 8시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내일 상황 보고 출근하시고. 정말요? 네. 여기 계셔봤자 추우시기만 하니까. 직원들은 하나둘 차에 올랐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 고생했어. 차들이 하나씩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9시 대표와 공장장 그리고 팀장 몇 명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9시 30분 소방관이 나왔습니다. 방독면을 벗으며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환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정밀 점검은 내일 하셔야겠어요. 다행이네요. 밸브 이상인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내일 전문가가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차가 떠났습니다. 경찰차도 떠났습니다. 10시 대표가 남은 팀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내일 아침 일찍 봅시다. 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들도 차에 올랐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10시 30분 공장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들어가세요. 제가 확인하고 갈게요. 아니야.
나도 갈게.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천천히 나갔습니다. 11시. 주차장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공장 건물들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조용한 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경비실 벤치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그 추운 밤, 모두가 떠난 그곳에 소년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벤치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11시 30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소년은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창문들, 잠긴 문들, 멈춘 기계들, 고요했습니다. 소년은 늘 이곳을 봐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무엇이 평소와 다른지, 무엇이 이상한지, 자정, 소년의 눈이 이동 건물 창문 하나에 멈췄습니다. 2층 창문,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소년은 일어났습니다. 벤치에서 내려와 이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건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빛이 또 깜빡였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기가 차단됐다고 했는데 왜 불빛이 있지? 소년은 한참을 서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10분, 20분, 30분. 불빛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소년은 기억했습니다. 이 불빛을,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새벽 1시. 소년은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동 건물을, 그 창문을, 그 불빛을. 새벽 2시. 불빛이 꺼졌습니다. 완전히. 소년은 그것도 기억했습니다. 새벽 3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아침과 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날 뿐. 아침 7시. 첫 출근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경비실을 봤습니다. 소년이 보였습니다. 아, 너 여기 있었구나. 네. 밤새 여기 있었어. 네. 공장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은?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아침 먹었어. 아니요.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어. 공장장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시 30분.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소년을. 대표는 멈춰섰습니다. 너 여기서 잤어.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 뭐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지난 1년처럼. 하지만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대표가 돌아봤습니다. 왜? 소년은 망설였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지. 하지만 보았던 것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그 창문이. 소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요. 제가 봤는데요. 이동 쪽 창문에서 불빛이 있었어요.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은 불빛이요. 켜졌다 꺼졌다. 대표는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 여기 좀 와봐. 무슨 일이세요? 이해가. 어젯밤 이동해서 불빛을 봤대. 공장장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불빛이요? 전원 차단했는데. 소년이 말했습니다. 2층 창문이요. 새벽 2시까지 깜빡거렸어요. 대표와 공장장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동 건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도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날 아침 소년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곧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아침 8시 대표와 공장장 그리고 소년은 이동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공장장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냄새. 공장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표가 따라갔습니다. 소년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공장장이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딸칵. 하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원이 차단됐네요. 공장장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발소리만 계단에 울렸습니다. 통통통. 2층 복도. 여기도 어두웠습니다.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어느 창문이었지? 소년이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복도 끝. 왼쪽 세 번째 문. 화학 원료 저장실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았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실내를 비쳤습니다. 큰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학 원료들, 플라스틱 제조용.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어제 가스 누출 감지된 곳입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탱크들, 배관들, 밸브들 모두 제자리에. 공장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불빛을 봤어?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불빛이었는데? 작았어요. 깜빡거렸어요. 공장장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들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차단됐는데 불빛이 있을 리가. 그때 소년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손전등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탱크 사이, 구석진 공간, 바닥에 작은 기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였습니다. 낡은 소형 히터, 빨간색 플라스틱 외관, 그리고 플러그가 꽂혀 있었습니다. 벽면 콘센트에 공장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대표가 다가갔습니다. 히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공장장, 네 사장님, 이거 누가 쓰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여기 히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대표가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살폈습니다. 콘센트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과열된 흔적. 배선을 따라 위쪽을 봤습니다. 임시 배선이었습니다. 정식 전기공사가 아닌 누군가 임시로 연결한 낡은 전선, 낡은 콘센트.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어제 사고 원인이야. 공장장이 다가와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 추운 창고에서 일하면서 몰래 히터를 켰던 겁니다. 임시 배선에 과부하가 걸렸고 그게 화학 탱크 근처에서 가스 누출 경보를 울렸던 거죠. 만약 소방관들이 이걸 못 찾았다면, 만약 오늘 다시 전원을 켰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소년을 돌아봤습니다. 소년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불빛이 이상했어요. 뭐가? 계속 깜빡거렸어요. 형광등처럼 밝지도 않고 작고 빨갛게. 대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히터 전원 표시등이었구나. 빨간 불빛. 켜졌다 꺼졌다. 온도 조절하면서 소년이 본 건 그 작은 표시등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너 여기 자주 와?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도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는 소년을 다시 봤습니다. 1년 넘게 늘 거기 있던 아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아이. 하지만 누구보다 이 공장을 오래 지켜본 아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 이상한 거. 소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지. 1년 넘게 보아온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누가 들어줄까? 소년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대답을. 소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동에서요. 응. 매주 수요일 밤 10시쯤 트럭이 와요. 트럭? 네. 짐 싣고 가요. 공장장과 대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수요일 야간에는 출하 스케줄이 없는데요.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네, 매주요. 4번 봤어요. 어느 트럭인데? 흰색이요. 사통 같았어요. 대표는 아무 말 없이 공장장을 봤습니다. 공장장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소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동 사무실에서요. 응. 토요일마다 밤 늦게까지 불 켜져 있어요. 토요일? 네. 아저씨 2명. 항상 같은 사람들이요. 누군데?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봤는데 이름은 뭐 하던데? 서류 보고 컴퓨터 하고 그러던데요.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매주요. 지난 2달 동안 계속. 공장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야근은 승인된 적 없는데.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을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넘게 가슴에 담아뒀던 것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3동 뒤쪽 창고 항상 잠겨 있는데 가끔 주말에 문 열리는 거 봤어요. 주말에? 네. 일요일 오전 사람 없을 때. 누가 여는데? 모르겠어요. 열쇠로 열고
뭔가 가져가요. 뭘? 상자요. 작은 상자들. 소년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문장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회사의 문제를 가리켰습니다. 보이지 않던 문제들, 숨겨진 문제들. 대표는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곳을 지켜봤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조용히 매일 관찰하고 기억하고. 대표가 물었습니다.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소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들어줄까 싶어서요. 들어주지. 아무도 제 말 안 믿으니까요. 대표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1년 넘게 이 아이는 혼자 모든 걸 봐왔구나. 말해도 안 믿어줄 거라 생각하며 그냥 간직하고만 있었구나.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믿을게.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확인해 볼게. 내가 본 거 다. 소년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말을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더 있어. 본 거.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더요. 말해봐. 다. 소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년 넘게 보아온 것들, 이상했던 것들, 반복됐던 것들. 이동 뒤편에서요. 한 달에 한 번쯤 밤에 드럼통 옮기는 거 봤어요. 드럼통? 네. 노란색 위험 표시 있는 거요. 어디로 옮기는데? 트럭에 실어요. 근데 출하 서류는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낮에는 트럭 오면 경비실에서 서류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로 실어서 가요. 공장장의 얼굴이 또 굳었습니다. 산업 폐기물, 불법 처리일 수도. 소년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요. 매달 15일쯤 검은 차 오는데. 무슨 차? 외제차요. 번호판 안 봤는데 비싸 보였어요. 누가 타고 와? 아저씨 한 명. 정장 입고 가방 들고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가요. 얼마나 오래? 1시간쯤요. 사무실에서 공장장이 대표를 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대표가 손을 들어 공장장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또. 소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말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실 아저씨요. 응, 가끔 밤에 전화 받는데 길게 통화해요. 뭐라고 하던데? 잘 안 들렸는데 돈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숫자 많이 말하고.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구나. 자기가 믿었던 회사, 자기가 만든 회사, 곳곳에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한 아이가 봐왔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대표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해줘서 고맙다. 소년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표정. 하지만 분명 웃음이었습니다. 대표가 공장장에게 말했습니다. 조사 시작하자. 네, 사장님. 조용히 하나씩 확인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대표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때로는
가장 많이 보고 있구나. 2003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표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사장님. 하지만 대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년이 말한 것들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10분 후 공장장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자. 네. 증거를 찾아야 해. 조용히. 알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할까요? 수요일 밤 트럭부터.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밤 9시 30분 대표와 공장장은 공장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불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공장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5분. 아무 일도 없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9시 55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글쎄, 대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0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흰색 4톤 트럭. 공장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트럭은 3동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대표와 공장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깜빡이를 켰습니다. 잠시 후 3동 뒷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움직임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상자, 회사 로고가 찍힌 하나, 둘, 셋, 트럭에 실었습니다. 공장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우리 제품인데.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10분, 15분, 상자가 계속 실렸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자. 공장장이 놀랐습니다. 지금요? 응.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니야. 더 확인할 게 있어. 대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장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트럭 쪽으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발소리가 났습니다. 트럭 옆 두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대표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 사장님. 한 명은 생산팀 김 대리였습니다. 한 명은 자재 담당 이주임이었습니다.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트럭에 실은 상자는 김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공장장이 트럭을 확인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회사 제품이 맞았습니다.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했어?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했냐고. 이주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쯤요. 얼마어치? 한 1,000만 원쯤. 거짓말.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에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 10월 24일 금요일 두 번째 확인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사무실. 대표는 지난 몇 주간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화면을 되돌렸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저녁 8시 사무실 불이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9시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10시 화면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계팀 박대리, 구매팀 최 과장,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갔습니다. 자정, 두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일을 마쳤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대표는 다른 주 토요일도 확인했습니다. 10월 11일, 10월 4일, 9월 27일,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같은 두 사람. 대표는 월요일 아침 회계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 구매 전표, 재고 기록. 처음엔 이상한 점을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날짜가 맞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작성된 서류가 월요일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바뀐 전표도 있었습니다. 원래 300만 원이었던 게 500만 원으로 거래처 이름도 낯선 곳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는 거래처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거기 대광물산 맞습니까? 잠시 후, 아닌데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실례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짜 거래처였습니다. 대표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가짜 거래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개, 3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수억 원이었습니다. 대표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아침, 대표는 박 대리와 최 과장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앉아. 네. 대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봐. 박 대리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대광물산, 신광물산, 태평상사. 네. 여기 다 거래한 곳 아니야. 그게 거래처 전화했어.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 가짜더라. 박 대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사장님, 얼마야? 빼돌린 거 죄송합니다. 얼마냐고 최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2억쯤요. 대표는 책상을 쳤습니다. 탁!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2억을 어떻게 쓴 거야? 최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하려고요. 주식이랑 투자. 네. 손해본 걸 메우려고 그랬는데 자꾸 손해만 나서 대표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두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가라고. 죄송합니다. 사과는 경찰한테 해. 11월 초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소년이 말한 것들 하나하나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품 횡령, 회계 조작, 불법 폐기물 처리, 뇌물수수, 직원 6명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믿었던 사람들
매일 보던 얼굴들, 그들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한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해도 안 믿어줄 거라 생각하며 혼자 지켜봐왔던 아이. 11월 5일 대표는 소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앉아. 소년이 앉았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거 다 맞았어. 소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살렸어. 소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거, 돈이든 뭐든 도와줄 수 있는 거. 소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네. 왜? 소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봤을 뿐이에요. 봤을 뿐. 네.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을 뿐이고. 대표는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본 것을 말했을 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 대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는 곳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고 조용히 기억해온 아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이준호요. 이준호. 네. 나이는 17이요. 가족은? 소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어요. 대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고맙다. 소년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대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 아이가 해준 것만큼 자기도 뭔가 해주겠다고. 보답이 아니라 책임으로. 11월 6일 대표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러.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은. 대표는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아이가 이제 보입니다. 그 아이를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대표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2층 창구, 낡은 책상, 쌓인 서류들.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 아이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아이요. 네. 이준호라는 아이인데. 공무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86년 3월 5일입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이, 기록이 거의 없네요. 그렇습니까? 마지막 학적이 2002년 9월, 중학교 2학년 1학기. 그게 마지막이에요. 보호자 연락처도 끊긴 지 오래고. 부모님은 어떻게 됐나요? 이혼했네요. 2001년 7월. 그 후론요. 어머니는 연락 두절. 아버지는 주소 이전 기록만 여러 번. 친척은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연락 가능한 사람은. 공무원이 대표를 받습니다. 이 아이랑
무슨 관계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아이가 회사 근처에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보호시설에 연결해 드릴까요? 대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맡으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놀란 눈으로 대표를 봤습니다. 입양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보호자로 등록할 순 없나요? 보호자요. 네. 법적 보호자. 공무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괜찮습니다. 친족이 아니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표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회사를 살렸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7살 아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입양이 아니라요. 네. 입양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뭐가 필요한가요? 대표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작성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 서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신원조회, 재정 능력 증명, 건강진단서, 범죄 경력 조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소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경비실 벤치에 앉아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대표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 면담도 받았습니다. 왜 후견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아이에게 어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니라요. 가족은 저도 이미 있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손주도 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책임져 줄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에 결정 나옵니다. 12월 초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대표는 이준호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대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2월 5일 대표는 소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사무실로 좀 와봐.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앉아. 소년이 앉았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년은 서류를 봤습니다. 한자가 많아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후견인 지정 결정문. 이게요. 내가 내 법적 보호자가 됐어.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호자요. 그래.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소년은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왜냐니?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 넌 이미 많이 했어. 뭐려? 회사 살렸잖아. 그건 그냥 본 거, 말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거야. 소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표가 말했습니다. 학교 보낼 거야. 학교요? 그래. 내년 1월부터 다시 다녀. 1년이나 비었는데요. 괜찮아. 검정고시 준비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요. 대표는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12월 10일 대표는
근처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1년 공백이 있네요. 알고 있습니다. 또래반에 바로 들어가긴 힘들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교감이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예요?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나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할아버지세요? 아니요. 법적 후견인입니다. 친족은 아니시고요. 네. 교감은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보죠. 감사합니다. 다만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2004년 1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소녀는 3년 만에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기 모습, 교복 입은 학생 같은 모습,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때? 이상해요. 왜? 제가 학생 같지 않아서요. 학생이잖아. 그래도요.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소녀는 학교에 갔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반, 10명 남짓한 반,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 처음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대표는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줬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전기레인지. 여기서 지내. 소년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네, 저녁은 내가 해먹든지 편의점 가든지. 알겠습니다. 주말엔 회사 청소 좀 도와줘. 네, 용돈 줄게. 괜찮아요.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소녀는 처음으로 자기 방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곳이 생겼으니까. 1월 말 소녀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검정고시반 동갑내기 민수라는 아이. 아, 너 어디 살아? 회사 근처요. 회사? 네. 뭐 하는 회사? 플라스틱 만들어요. 거기서 뭐 해? 청소하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두 아이는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2월 소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손 놓았던 공부.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원룸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3월 어느 토요일 오후 소년이 회사 정원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모았습니다. 대표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준호야. 네.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친구는 생겼어. 한 명이요. 그래. 하나면 충분해. 소년이 웃었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공부는 어려워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힘들면 말해. 네.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였지? 소년이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1년 넘게 봐왔지만 대표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준호요. 그래, 준호야. 소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신발 사러 가자. 괜찮아요. 내 거 다 해줬더라. 그래도요. 괜찮아. 필요한 거야.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소녀는 학교 가는 길에 벚꽃을 봤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5월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만족했습니다. 시험을 치렀다는 것, 그것만으로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소녀는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청소, 정리, 심부름, 대표는 매달 급여를 줬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소녀는 그 돈을 아껴 썼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8월 대표는 소년에게 작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통장요. 그래. 매달 조금씩 넣어 놓을 거야. 왜요? 나중에 쓸 때 있을 거야. 대학 가거나 독립하거나. 소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봤습니다. 예금주 이준호.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날 밤 원룸에서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도 미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9월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소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월 검정고시 시험을 쳤습니다. 중학교 과정 11월 합격했습니다. 소녀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대표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합격했어요. 대표는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소년도 웃었습니다. 환하게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소녀는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썼습니다. 대표가 도와줬습니다. 2005년 2월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소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3월 입학식 날 대표는 입학식에 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름을 불렸습니다. 강민호, 김서연, 이준호.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대표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할 것 없이. 하지만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대표와 소녀는 함께 걸었습니다. 학교 앞길을 대표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좋아요. 그래. 사장님은요? 나? 응. 기분이 어떠세요? 대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봄하늘. 나도 좋다. 소년이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긴 어려운, 가족이라고 하긴 애매한, 하지만 자기를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는 곳,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곳. 2005년 어느 저녁,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회사 정문을 지나 원룸으로 가는 길, 대표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들어와. 국 끓여놨다. 소년이 달려갔습니다. 환한 얼굴로 대표의 사무실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시험 봤어요. 어땠어? 어려웠어요. 그래도 했잖아. 네, 잘했다. 소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혈연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책임져 주고 있다고, 그것만으로 세상이 달라졌다고. 밥을 다 먹고 소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표는 신문을 봤습니다. 조용한 저녁, 평범한 일상. 하지만 소년에겐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2006년 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친구도 늘었습니다. 2007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표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2008년 봄 소년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합격증을 들고 대표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됐어요. 대표는 합격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대학생이네. 네. 대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전 경비실 벤치에 앉아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축하한다. 준호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가 다요. 대표는 소년을, 아니, 이제 청년이 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고맙다. 왜요? 내가 그날 말해줘서. 소년은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밤, 불빛을 본 밤, 말을 한 아침.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혈연이 아니어도 책임지는 마음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